이란군 총사령관이 미국 군인을 죽이거나 생포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걸었다고 방금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여성이면 현상금을 2배로 준다고 했어요. X of Truth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에밀리 슈에이더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이슬람 공화국 군대의 총사령관인 아미르 하타미 장군이 미국 군인을 생포하거나 죽이는 이란인에게 3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여성이라면 보상금이 2배로 올라 6만 달러가 됩니다. 이란인들이 빵이나 고기도 제대로 살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미국인을 죽이기 위한 애국적인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인 것처럼 대중에게 선전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이게 미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이란 전체 군대를 지휘하는 인물로 미국 시민들의 목숨에 공개적으로 값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미국 대통령 암살을 얼마나 자주 위협하는지도 잊지 마세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소유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여전히 그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타미 본인도 이런 작은 분노를 표출했죠. 한번 보세요. 미국의 범죄자가 말하길 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내 영토의 일부로 만들고 싶다고 한다. 범죄를 선포하겠다고 한다. 첫째로,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아르와스 타바지파합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농담이라고 해도 그 농담조차 너무 지나쳤어. 이제 그는 이슬람 공화국에는 그의 정강이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수호자들이 있다고 말하며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런 험한 말들은 하타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모주타바 자리글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는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로 모두 게시글을 올리며 이란 미사일이 미군 공군기지를 타격하는 순간 요르단인들에게 미군 공군기지를 점령하고 미군 경사들을 포로로 잡으라고 촉구했어요. 또 다른 국회의원인 아미로 호세인 사베리는 미군 기지를 주둔시키고 있는 아랍 국가들의 지도자들도 이스라엘과 미국 관리들과 함께 보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심지어 자신의 정부 관리들을 바보라고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그들의 영토에 있는 미군 기지와 다른 장소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한 후 그 아랍 국가들에게 사과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협상을 이끌고 있다고 알려진 그 남자, 갈리바프는 어떨까요? 분명히 그는 폭력을 촉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는 협상가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번 주에 그는 국영TV에 나와서 정권이 진정한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어요.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우리가 미국과 시오니스트 정권이 주도하는 비열한 전쟁에서 우리 민족이 용감하게, 남자답게, 진심으로 전쟁의 달인으로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명의 봉사자이자 일의 세부사항을 잘 아는 형제로서 온 마음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제도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모두에서 진정한 의미로 승리했습니다. 저는 전쟁 초반 첫 인터뷰에서 그리고 전쟁 중간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미국 군대나 시오니스트 정권의 군대를 무너뜨린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제 말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 9가지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문서화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9가지 목표 중 어느 것도 이루지 못했고 이것은 미국의 완전한 대실패였습니다.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들리진 않네요. 그냥 말하는 건데 누군가 미국 대통령에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사람은 지난주 내내 X에서 트럼프를 조롱하고 그의 외교를 연극이라고 반복해서 부르고 그가 괴롭힘을 일삼고 약속을 어기며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비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예정된 공격을 철회하고 호르무즈를 둘러싼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갈리에프는 자신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트럼프가 물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었어요.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란을 봤을 때 내가 막았어요. 우리는 그런 합의가 없다고 말했어요. 내가 이걸 봤을 때 바로 막았어요.
우리는 이런 합의가 없다고 했고 중재자들에게도 이 트윗이 지금 삭제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했어요. 중재자에게 이 트윗이 지금 삭제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했어요. 공격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말한 그대로 제발 여기 와서 그거를 자세히 봐주세요. 58분 후에 타란의 바시입니다. 양해각서입니다. 이슬람은 없나요? 이 대화, 이 전쟁, 이게 바로 협상이라는 거야. 싸우는 거지. 그가 최근 발언에서 무심코 인정한 또 다른 점은 이거야. 이란 국민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거지. 그건 이해가 돼. 그 정권이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승리를 자기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냥 참고로 말하자면 만약 그 승리를 직접 겪은 사람들에게 굳이 설명해야 한다면 그건 진짜 승리가 아니었던 거야. 이란 국민들은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아. 그리고 갈리바프와 정권 전체는 그들을 대표하지 않아. 하지만 갈리바프가 국영 TV에서 자란을 늘어놓는 동안 정권이 시간을 쓰고 있는 또 다른 대상이 있어. 정권은 샤흐람이라는 젊은 남성을 일요일 이른 아침에 처형했어. 그를 보안 관련 범죄와 1월 8일 카라지에서 있었던 시위 중 일부러 경찰관들에게 차를 몰았다는 혐의로 기소했지. 군대가 미국인들에게 현상금을 걸고 있고 국회의장과 협상가는 TV에서 이른바 승리 행진을 벌이고 있는 동안 사법부는 여전히 7개월 전 시위와 관련해 이란인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있어. 승리라고? 한편 그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경제는 그들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어. 이란 식품의약품청조차도 3월 이후로 국내 의약품의 3분의 2가 2번이나 가격이 올랐다고 인정했어. 그리고 수입 의약품을 들여오는 비용도 해상으로는 3,000달러에서 항공으로는 3만 달러로 급등했어. 그 3만 달러는 하타미가 미국인을 죽이기 위해 제안한 금액과 같아. 그 돈으로 아픈 이란인들을 위한 의약품을 들여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아니야. 이 정권의 우선순위는 항상 테러와 폭력을 수출하는 거야. 이란의 경제 상황은 참담해요. 부유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빵조차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란은 지금 연료가 너무 부족해서 프리미엄 휘발유를 수입해 자국 에너지 거래소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작년 11월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있어요. 또다시 승리인가요? 자국 국민들에게 휘발유도, 약도, 심지어 음식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든 시간과 돈을 내서 미군에게 현상금을 걸고 미국인을 포로로 잡자고 외치는 국회의원들까지 두고 있다니. 그리고 국회의장으로서 국영 TV에 나와 자신들이 위협하고 있는 나라를 상대로 승리했다고 말할 의지도 있다니. 이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그런 상황은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봉쇄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정권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거래나 재정적 구제책 없이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더 이상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런 행동을 그냥 넘기는 모든 자유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아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인과 유대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먼저 태국의 한 바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드릴게요. 북아프리카계 프랑스인 관광객들이 그들이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즉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인이잖아 라고 말하면서요. 물론 질문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인들은 뒷문으로 달아나려 했지만 문이 막혀 있었고 결국 그 장소의 화장실에 스스로를 가둬야 했어요. 공격자들은 어쨌든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심지어 그 바의 경비원들까지 가담해서 곤봉으로 이스라엘인들을 심하게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목격자들에 따르면 군중들은 이티바 알 야훗, 유대인을 도륙하라고 외쳤고 물론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도 외쳤다고 해요. 젊은 남성 중 한 명은 갈비뼈, 턱, 치아, 그리고 등뼈의 척추뼈 하나가 골절됐어요. 불과 몇 주 후 태국의 엽섬에서 62살 어머니와 23살 딸이 하이킹을 하던 중 한 남성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어머니의 귀를 물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렸어요. 딸도 어머니를 보호하려다 함께 맞았어요. 두 사람 모두 수술이 필요했죠. 비슷한 사건이 수없이 많아요. 지난주에는 태국의 한 동물원이 이스라엘 관광객과 아이의 입장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인들을 심하게 머리로 들이받는 일도 있었죠. 한번 보세요. 오케이, 바이바이. 잠깐. 알겠어요. 저희가 있으니까요. 나갈게요. 저희는 괜찮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른이 알겠어요. 뭐예요? 안녕히 저희가 계세요. 여기서 아무 짓도 안 그 했잖아요. 자리에서 비켜. 야야. 알겠어. 네 진짜로. 개인적인 너 형태가 이름이 뭐야?
알겠어. 우리 간다. 하지만 헤이 알겠어 우리는 가고 있어 우리는 가고 있어 안녕. 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자, 벨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이번 주말에 막 일어난 일이에요. 요나탄 라베와 다바바스, 저희 i14 뉴스의 기자들이 유럽에서 증가하는 반유대주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어요. 아일랜드의 바하거리 근처에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죠. 현지 남성이 그들이 이스라엘 방송국에서 왔다는 걸 알아채고 이스라엘 꺼져라 라고 외친 다음 그들의 손에서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게 통하지 않자 그는 다바바스의 머리에 유리 맥주잔을 던졌고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겼어요. 함께 보시죠. 알로하, 헤이! 지금 그 사진을 삭제하세요. 좋아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그를 건드리지 마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저를 촬영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요, 선생님. 경찰이요, 제발요. What's the problem? Don't touch him. What's the problem? Stop recording me. Police, please. 저를 왜 부르셨나요? 자, 그 사람 건드리지 마. Call me for? We're going to the police. We're going to the police. You wanna go to the police? We're going to the police. Yes. You wanna go to the police? Yes. No. Please, you are. Wanna record me? Why you record me? Hey, for, you security. pervert? 야, 나 건드리지 마. 야, 나를 녹화하고 싶어? 뭘 녹화하는 거야? 야, 경비 제발. 뭐? 경찰 불러주세요. 왜 나를 부르는 거야? 확실하네. 녹화 그만해, 유명인. 잘 지내? 그 사람이 너를 병으로 때렸어? 아니면 넘어뜨렸어? 그 남자를 공격한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들은 반유대주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 자신도 그 피해자예요. 그리고 라스베이거스도 있었죠. 이건 제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 파트너인 요셉 하다드 씨는 아랍계 이스라엘인 크리스천이자 이스라엘 국방군 골란 여단의 베테랑이에요. 그는 디지털 소셜 아워 팟캐스트에서 반이스라엘 활동가 10명과 토론을 했어요. 참가자 중 한 명은 데니스 파이토사 씨였어요. 그는 데프 누들즈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최근 캘리포니아주 30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예비선거에서 5%도 안 되는 득표율로 낙선했어요. 그리고 그는 녹화 내내 요셉 씨에게 집단 학살자, 미친놈, 아디살인자라고 소리쳤어요. 물론 요셉 씨가 자기 나라를 위해 복무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는 토론 중에 요셉 씨를 2번이나 폭행했고 싸움을 유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마치 요셉 씨에게 달려들듯이 테이블을 돌아서 다가갔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말렸어요. 그 후 그는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요셉 씨가 뭔가를 촬영하고 있을 때 뒤에서 비겁하게 목을 조르려고 했어요. 이제 2명의 행인이 파이토사 씨를 요셉 씨에게서 떼어냈고 요셉 씨는 자기 방으로 돌아서면서 주먹을 날렸어요. 직접 보세요. 그리고 네, 실제로 촬영 중인 사람이 바로 저예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파이토사 씨가 요셉 씨를 공격하려고 시도한 3번째 사례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릭 포엔테스와 다른 신나치들과 연관된 완전한 그로이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려스러워요. 하지만 바로 그 후에 요셉 씨는 실제로 라스베이거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흥미로운 점이 이 일이 정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길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날은 요셉 씨가 이스라엘군 경사로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미사일에 맞았던 날로부터 정확히 20년이 지난 날이었어요. 2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같은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로는 요셉 씨를 이길 수 없을 때 주먹이나 어떤 경우에는 미사일로 그를 공격하려고 해요. 다음 사건은 버지니아주 올타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브로우 살롱에서 일어났어요. 그 살롱의 이름은 카리미 브로우즈이고 파타나 카림이라는 여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계 미국인 고객이 평소처럼 예약을 하고 방문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쓴 소설에 대해 에스테티션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소설은 유대인과 무슬림 인물들이 어떤 우정을 쌓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하지만 카리미가 그 고객이 이스라엘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녀를 내쫓았고 정치 이야기를 했다고 거짓으로 비난했어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분명했죠. 가장 나쁜 점은 그녀가 그 여성의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챙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도 없이 그녀를 촬영해 직접 영상을 올렸죠. 이스라엘인 고객을 공격하면서요. 정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면서요. 버지니아 주법은 공공이용시설에서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애매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녀가 직접 촬영하면서 저지른 범죄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말은 당신이 사진에 서명하고 동의서를 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 내 정치라고만 말했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중하게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저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가 잘 아는 문화에 대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게 정말 좋아요. 계속 멋지다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좋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제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해요. 당신이 그렇게 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당신의 팬들이 당신이 있을 그런 때 말을 할 때 이스라엘계 미국인이고 그리고 저는 그냥 공포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저는 공간에서 이스라엘의 뭔가를 존재를 하고 인정하지 있었죠. 않아요. 그건 전혀 문제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방어할 수 있지만 이건 제 일이에요. 이건 제 문제예요. 하지만 제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해요.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도둑이에요. 저는 그녀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고 결국 폐업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적어도 이 대화에서는 맨해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금요일 밤 샤밧 예배 중간에 센트럴 시나고그에서 일어났어요. 46세 남성인 레리 몬테즈가 억지로 들어와서 통로를 따라 내려가며 유대인 혐오 발언을 외쳤어요. 그리고 경비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그는 63세 신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경비원에게 침을 뱉고 머리로 들이받았어요. 현장에 있던 NYPD 경사가 즉시 그를 대합했어요. 몬테즈는 현재 주모범죄로 폭행 2건과 재물손괴 1건으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현장 장면을 함께 보시죠. 지금 전체 상황이 다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이런 일은 어떤 샤밧 예배나 사실상 어떤 종교 공동체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은 분명히 시장인 맘다니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뉴욕 경찰청장 제시카 티슈는 실제로 그 시나고그에서 자랐는데 이번 사건을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했고 예배 장소가 범죄 현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통계를 보면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약 10%에 불과하지만 지난달 뉴욕시에서 발생한 모든 증오범죄의 70%를 차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분명합니다. 태국의 바, 벨파스트의 인도, 라스베이거스의 주차장, 버지니아의 미용실 의자, 맨해튼의 예배당, 그리고 이것들은 최근 사건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 중 누구도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관광객이거나 기자였고 토론의 손님이었으며 고객이었고 기도하는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통점은 가해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보인 특권의식과 비인간화입니다. 어딘가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이제는 더 넓게 유대인들이 신원이 밝혀지는 순간 신체적 안전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그 명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전범이라고 믿더라도 당신이 판사, 배심원, 그리고 집행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정체성이나 신념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유사회가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계약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항상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존재할 기본적인 자유까지 모두 잠식해버려 결국 자유세계를 세운 가치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폭력의 관용이 1930년대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거짓된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근본적으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회적 재앙에 대해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린 모든 사회는 빠르게 자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호주, 유럽, 북미의 상황을 보면 그들 역시 사회적 자살로 가는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너무 늦었는지는 오직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나처럼 이번 주에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그리고 끔찍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좋은 소식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 주 베네수엘라에서 2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방위군이 늘 하던 일을 했어요. 6월에 베네수엘라에서 쌍둥이 지진이 발생해 안타깝게도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이스라엘은 엘라드 애들이 준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현재 파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대사관도 없고 2009년 이후로 외교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비극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은 항상 도움을 주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홈프런트 커맨드 소속 30명이 1,300채의 피해 건물을 조사했고 베네수엘라의 완전한 국가 재건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이 계획은 평소 몇 달이 걸리는 승인 절차 대신 며칠 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들은 이스라엘 국방군, 군복을 입고 했어요. 그 와중에도 베네수엘라에 있는 5,000명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샤방 만찬에도 참석했답니다. 에드리 씨는 그곳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방군, 군복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말했어요. 베네수엘라의 수석 라비 이사 코헨이 이스라엘과 베네수엘라 간의 외교관계 회복을 요청하는 편지를 직접 로드리게스에게 전달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과 베네수엘라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양국 사이의 조율 창구인 영사관계를 회복했어요.
양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유대인 공동체를 두 나라 사이의 중요한 역사적 우정의 다리라고 언급했습니다. 17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시작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국방군 수색 및 구조팀이 지원을 위해 나타난 것이었죠. 이제 베네수엘라에 부족한 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라고 지시했어요. 이는 한국이 미국의 이란 비핵화 지원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입니다. 그건 한국 측에서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도 옳지 않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의 아주 좋은 관계를 언급했어요. 정말인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동맹국이 중동에서 미국의 정책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워싱턴이 핵무장 독재 정권에 대한 군사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반인륜적 범죄를 눈감아주는 식으로 대응한다는 건가요? 그가 이제 동맹국들과의 군사훈련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요. 참고로 북한은 최근에 다시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며 실전 경험까지 쌓았고 김정은은 계속해서 핵전력을 계속 증강하면서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지원해야 할까요? 우선 한미동맹은 핵전쟁을 억제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하고 싶어하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과 미군 주둔은 김정은 같은 인물들이 한국이나 이 지역의 미군, 동맹국을 공격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한국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적, 기술적 파트너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첨단 제조업 등 미국의 공급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로 미국의 신뢰도가 걸려 있습니다. 일본, 대만, 그리고 모든 미국 동맹국들은 워싱턴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방위 약속을 협상 카드로 바꾼다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슬람 정권 모두가 주목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의 적들에게 이익을 줍니다. 북한은 미국이 그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흔한 권위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북한은 현대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체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이 민주주의 동맹국을 벌주면서 보상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며 그곳에서 정권은 살인, 고문, 강간, 노예화, 의도적인 기아, 강제 낙태, 그리고 영아 살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대를 거친 집단 처벌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나 친척의 정치적 범죄 혐의 때문에 사람들이 투옥되거나 박해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국가의 처벌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자국민을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고 굶주리게 하면서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김씨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사용해왔습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국 미디어를 소비하거나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처형되거나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그들의 억압자와 친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워싱턴이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마다 민주주의 동맹국들을 처벌하면서 대통령이 독재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양보와 칭찬을 보낸다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떻게 미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슬람 정권에 대한 작전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역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서울 정치인들의 입장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정은에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추한 일입니다. 그리고 추한 것에 대해 말하자면 이번 주의 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전에 언급했던 소름 끼치는 루저, 댄 빌저리언 또는 제가 부르는 대로라면 타락한 댄입니다. 타락한 댄은 플로리다 육지구에서 랜디 파인 하원 의원과 맞서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거운동은 사실상 투표용지에 이름만 올린 전체적인 홀로코스트 부정 활동이었습니다. 예비선거를 앞두고 그의 선거운동 계정은 AI로 생성된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에서 유대인인 파인을 뚱뚱한 유대인이자 사탄에 소름 끼치는 작은 하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시청자들에게 그 오스트리아 화가의 의견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네, 히틀러 말입니다. 영상에서 그는 파인에게 악마의 불을 달아주고 우리는 오직 미국만 필요하고 이스라엘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분석 결과 비오제리안이 파인에 대해 올린 모든 게시물 중 33%가 반유대적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상이 나오기 전에 누군가 실제로 파인의 선거 캠페인 표지판 중 하나에 나치 문양을 스프레이로 그려넣었습니다. 그런데 빌자리안의 반응은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파인이 자신을 상대로 쥐모범죄를 조작했다고 비난하는 가짜 AI 영상을 직접 올렸습니다. TMZ가 빌자리안에게 히틀러가 반유대주의자였는지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조차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파인의 변호사는 지난주에 출마 중이던 레이크 카운티 커미셔너 앤서니 사바티니에게 중단 및 금지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플로리다 First Action Network라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수십만 달러를 TV 광고, 우편물, 문자 메시지에 쏟아부었습니다. 파인을 공격하면서도 FEC의 공시 보고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파인의 변호사는 이 돈이 미국 외부에서 온 것이라고 믿을 만한 모든 이유가 있다고 썼고, 갑주에서는 이 단체가 사실상 유령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적대적인 외국 정부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바티니는 여기서 외부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빌 자리안의 선거 캠페인 급여 명단에도 올라 있습니다. 약 $10,00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 자리안의 선거 캠프 본부는 사바티니 자신의 법률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네요. 그리고 빌 자리안 자신의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는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 $10,000,000를 사비로 빌려줬지만 그가 보유한 가장 큰 자산은 현재 연방 기소를 받고 있는 회사의 주식 1억 4,600만 주입니다. 주당 $1로 평가되어 있지만 아무도 독립적으로 감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대내 사업에 자금을 유입한 혐의로 연방 사기 혐의에 직면해 있으며 본인도 1억 8천만 달러가 넘는 판결금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개인 재정과 그를 위해 공격 광고를 내보내는 유령 조직 사이에서 누가 실제로 이 캠페인에 자금을 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는 힘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선거가 조금이라도 경쟁이 되었던 사실만 봐도 공화당의 일부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타락한 댄 같은 나치 팬보이들은 어떤 정당에서도 환영받아서는 안 돼요. 안타깝게도 이번 주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렇네요. 다음 주에는 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동안 이번 주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이나 이스라엘 관련 소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꼭 팔로우해주세요. 저는 에밀리 쉐이더이고 지금까지 JNS의 Axis of Truth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